아까 오면서 우리 김성복 과장님하고 제가 버스 안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면서 과장님하고 이제 서로 업무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서로의 생각을 짧은 그 순간이지만 말씀을 나눴는데 딱 코드가 맞아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표준 전략 과정에 계신 우리 원우님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런 코드가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얘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뭐 이렇게 마감 클로징 하는 타임에 신경을 쓰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 것이 그게 아니다. 사실은 꿈을 꿀 때부터 어떠한 것을 처음 기획하고 생각할 때부터 굉장히 우리가 진실되게 그 다음에 깊게 숙고를 해야지 완성된 디테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개인도 그 다음에 어떤 국가도 어떤 모든 공동체도 우리가 지금 그런 디테일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표준이 그런 디테일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렇게 행사를 갖고 있는데 우선 우리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덕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과정에 지도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송영찬 교수님께서도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또 귀한 분 강연하러 와주신 우리 국장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여기 앉아있을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우리 원우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시죠? 네. 저는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뭐냐? 그러면 저도 이제 저한테 이제 평을 하라 그러면은 인생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아까 차 속에서도 누군가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아무리 어려웠을 때도 아름답게 된다 이렇게 누가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반드시 한 50% 동의하는데 50%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지금의 내가 행복해야 과거의 어려움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행복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오늘 우리가 보낸 이 시간 우리 제이드 가든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같이 오늘 워크숍을 오면서 이렇게 유니폼 다 이렇게 유치원생들 같은 기분 뭐 비슷하셨죠, 그죠? 다 같이 입고 정말 행복한 이게 좋은 어떤 워크숍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우리 조선영 국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모두 내일까지 우리 인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도 헌신적으로 저희 과정을 갖다가 이끌어주고 계세요. 금요일날 그냥 저희 끝날 때까지 3교시까지 늘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조선영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이하 우리 원우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드리고요. 진짜 힘들 텐데 금요일마다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조태경 과장님하고 이거 마냐 가지고 고민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래도 워크숍까지 왔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표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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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름대로는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나라의 표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전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형성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소명의식 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의식은 많은 부분 계속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것이 체계화되는 날 우리 표준 교육과정은 더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도움과 여러분들이 그 노력들이 한 미랄이 돼서 한 5년 후에는 진짜 어떤 표준이라는 용어가 너무 식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새로운 사회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후배들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국회의원에서 여러 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분들 많이 뵀는데 제가 늘 존경하고 제가 늘 전화드리고 싶은 분, 상의드리고 싶은 분이 오늘 모신 우리 주소령 국가기술표준형 적합성 정책국 국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셔서 오늘 쉬셔야 되는 날인데도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오늘 강의랑 인사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영래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손희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정동희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택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그러니까 그 표준 관련된 언저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표준을 할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뭔가 하나의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고 또 그거를 읽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 주택 과장님이 강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여기서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나 전문가들이 많아야 앉아 계시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강의할 수 있는 근본은 안 되지만 제가 오늘 이 강의의 목표를 3가지를 홍보하겠다는 작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3가지 포인트를 스토리를 엮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5시에 셔틀버스를 타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40분에 끝내고 질문 받고 사진 촬영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혁신과 표준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국가기술표준은 주소령입니다. 근데 제가 적합성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아까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합성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생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를 쳐서 이게 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 적합성이 뭔지를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적합성이라는 걸 네이버를 쳐보면 컴패티빌리티라든지 컨포미티라든지 수터빌리티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올라옵니다. 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여기서 어떤 분야일까요? 책임인 예, 한번 가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다 하세요. 우리만. 적합성 잘 모르는데 예. 제 생각은 예. 그냥 커버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적합성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풀면은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일 수 있지만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관할하고 있는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입증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에서 쓰는 용어로 제품과 공정 등이 기준의 또 다른 용어입니다. 표준 혹은 기술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하는 게 적합성 평가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실생활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인증, 검사, 시험, 교정 뭐 이런 이름으로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평가 요거 한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명, 혁신, revolution, innovation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슈페크가 기업인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술 개발을 하고 또 뭐 자원을 또 새로 가져오고 제도도 혁신을 하고 조직도 바꾸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데 이거를 혁명이라는 조금 부담스러운 용어를 쓰기가 힘드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여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혁명이랑 혁신은 비슷한 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표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하면 당연히 프랑스 혁명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기술 혁신 내에서는 나사에서 인공운송을 띄우는 것을 두 개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아시다시피 그 시민계층들이 그 귀족들이 수탈하고 그 세계의 계급으로 이루어진 그 계급 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일 텐데요. 1789년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파리에는 25만 개의 도량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25만 개의 도량현이 있을 뿐이 없는 게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단위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세금을 많이 걷고 싶으면 어느 날은 10cm, 1m 자가 이만했던 자였다면 갑자기 A라는 귀족은 이렇게 나는 이게 1m야. 어떤 귀족은 이게 1m야. 이렇게 서로 다른 단위를 쓰면서 파리에는 25만 개의 단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을 진두지휘했던 주력 그 세력들은 과학위원회를 따라서 안 되겠다. 단위부터 고쳐보자 하고 단위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즉 표준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1999년도에 나사에서 화성으로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이거 화성으로 추락했죠. 왜 추락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이 인공위성에 있는 통제부에서는 국제 단위계를 써서 미터를 썼는데 지상부에 있는 통제부에서는 인치를 써갖고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산법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오류가 생기면서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혁명과 그 표준을 연결시키면서 생각을 했던 게 어떠한 사회적 혁명이든 기술 혁신이든 결국은 표준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표준으로 새로운 사회의 룰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이런 새로운 룰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억 불짜리 대단한 과학기술의 진짜 총화인 인공위성을 만들어 놓고도 표준을 안 따르니 결국 실패에 쓴 잔을 맛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억측이긴 하지만 제 결론을 얻고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표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표준의 원칙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표준의 원칙은 누가 뭐래도 첫 번째 원칙은 합의일 겁니다.
처음에 우리 계속 도량연으로 한번 오늘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단위라는 게 나올 때는 곡물거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한 줌 그냥 잡히는 거죠. 자, 길이 손바닥 길이를 그냥 길이로 할 수뿐이 없죠. 당연히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또 그 당시에 힘을 쓰고 있는 뭐 귀족이라든지 위정자들이 그들의 권위로 이 단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수탈을 당할 수뿐이 없고 프랑스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수뿐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주체 세력들은 아까 과학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위를 표준화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콩도르스라든지 이런 과학자를 위주로 해서 표준은 누구나를 위해 다 평등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대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까지 길이 다니는 사람 손의 길이로 했다면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 어떻게 할까? 자, 북극에서 적도까지 이 길이를 1000만분의 1을 그냥 미터라고 우리 결정하자. 자연에서 찾자. 변하지 않는 자연에서 길이를 만들자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합의가 일어나야지만 표준이 갈 수 있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 중에 설령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실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알쓸 신잡에서도 나오던데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가면 건물들에 이렇게 자 같은 거를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m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m를 그렇게 정하고 거리 건물에다 이게 1m입니다. 이거를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준이 활용이 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서 나폴레옹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나폴레옹은 길이 미터, 무게 킬로그램, 시간, 초 이거를 반드시 쓰게 강제화했고 또 나폴레옹 정권이 유럽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민지에도 이 표준을 쓰게 합니다. 이러면서 NKS 단위가 전 세계로 확 퍼지게 되는 건데 당연히 영국은 그 당시에 NKS 단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이 관할하고 있는 13개 식민지 국가들 이런 데는 MKS 단위가 갈 수가 없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미국 동부 영이기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나폴레옹이 실정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단위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갔지만 이미 NKS 단위기를 맛본 유럽 국가들은 야 단위만큼은 통일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무역이라든지 과학기술 개발에 이 좋은 것을 우리가 통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제도량형국 BIPM이라는 도량형을 다루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프랑스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BIPM이라는 도량국이 프랑스에 있는 이유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얘기는 그만큼 프랑스가 이 단위를 가지고 귀족들이 농민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힌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는 얘기와도 같이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영국은 2세기에 걸치면서 NKS 단위를 혼용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최종적으로 들여왔는데 아시다시피 실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미 나는 인치가 더 편해. 난 파운드가 더 편해. 안 가. 이러고 지금 미국, 미얀마 뭐 이렇게 3개 나라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기본 단위로 SI 유니트를 안 쓰는 나라로 남아있게 되고 결국 인구미수도 추락을 시키는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표준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을 위한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학위원회에서 문건으로 정의해봤자
즉 우리가 KS 표준을 문건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폴레옹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이행을 할 수 있게 안 해주면 전 세계가 같이 쓰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 또 그 표준을 확산시키는 시기에 있어서도 미국을 놓치고 갈 수뿐이 없었던 이 타이밍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표준을 하면서는 같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준은 그러면 속성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표준은 반드시 변화하고 혁신하는 대상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미터 같은 경우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1000만분의 1을 미터로 길이를 결정을 했다면 1889년에는 이게 원기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원기인데 그냥 백금이랑 이디늄으로 되어 있는 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m 자를 만들어서 그 자를 전 세계가 논아가지면서 이게 1m니까 요거에 맞춰서 다 교종들 해.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1960년대에 가서는 이게 자꾸 변하니까 크립톤을 파장으로 결정을 했다. 1983년에 특정 시간에 빛이 날아가는 거리를 1m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이 더 발달하고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면 미터의 단위는 또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어저께 그 과학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아시는 분? 제가 따로 교수님 교수님이랑 커피를 따로 한잔 서울에서 하는 어저께 무슨 그런 기회만 주신다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혜린 씨를 모시고 네.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국제 단위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7개의 저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파생 단위들을 쭉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에 정말 이제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과학계에서는 우리 생애에 일어날 수 없는 대단한 결정이 어저께 베르사유 궁에서 16일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보시는 4개 무게, 전류, 온도, 그 다음 몰에 해당하는 단위들이 어저께 다 제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의결을 했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5월 20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과학교과서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지간한 과학계에 있는 상수 같은 것들 다 바꿔놔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장에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의약품회사, 첨단과학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다 이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제 물론 몇 년 전부터 어제 예고된 날이기는 했지만 어제 진짜 대단한 결정이 이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세일즈를 한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도 우리가 어저께가 대단한 날이었기 때문에 7개의 기본 단위 중에 4개의 단위가 어제부로 재정비가 되면서 간다는 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제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국가기술표준호는 1883년 고종시대에 전항국의 그러니까 동전역 전항국의 시험 분석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험 연구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진천 들어가는 현관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터 원기, 그 다음에 킬로그램 원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미터 원기는 저희 뒷동 캐비넷에 숨겨져 있고 요 킬로그램 원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킬로그램은 내년 5월 20일까지 이 원기랑 비교를 해서 1kg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게 이게 1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 1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130년 동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를 바꾸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프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바꾸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원기는 저희가 표가원에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표가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이게 BIPM에서 평생 BIPM에서 1874년에 3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시에 해당하는 원리를 저희 국가기술보존원이 보유하고 있고 1884년에 39번째 그 킬로그램 원기를 만든 거를 어쨌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기술보존원에서 보유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운 거는 어떻게 그 고종황제 시대에 진짜 프랑스까지 가서 저 원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도량형을 국제 수준에 맞추겠다는 우리 선조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왔는지 그거를 보면 아마 우리 민족은 틀림없이 과학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과학에 대한 식견이 있었던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거 3개만 팔고 가겠습니다. 부장님, 그 네. 10시라는 게 10번째 카피본 10번째로 만들어냈다는 건가요? 솔직히 저희는 이거를 30개를 제작을 해서 그 중에 10번째 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 넘버링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온 거지 이게 C가 카피본이다 아니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재미없는 표준 이야기를 아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기 그 길이는 30개고 아까 저기 무게는 39개니까 그건 저건 40개 정도 만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1874년에 제작할 때 30개를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기록에 의하면 1884년에 BIPM에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4년 이전에 30개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BIPM에서 내보낼 때 이게 39번째 원기입니다 하고 내보낸 거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는. 원기요. 네. 원기 개수 지금 BIPM에서 알 텐데 아마 이제 요 미터 원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작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킬로그램 원기는 내년 5월 20일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수천 개의 원기를 그 이후에도 계속 BIPM에서 만들어서 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90% 백금 뭐 10% 이디늄으로 돼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게 언제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종황제 때도 같답니다. 1874면 우리 개항 전인 것 같은데. 아니 개항 후예요. 1874요? 네? 1876이죠. 1876 1876이 개항인데. 저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제작이 제작이 그때 됐다는 거고요. 원기에 써 있는 거에 의하면 들어온 거는 언제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나요? 예,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고종황제 시절에 들어왔다는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알쓸 신잡을 보니까 제가 모르는 이상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원기가 한국은행에 있었는데 뭐 한국은행에서 피난 때 뭐 쓰레기통에 이게 금이 아니라 뭐 쓰레기통에 버려서 뭐 보존이 됐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막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진위 여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옛날부터 우리가 1m를 맞춰보겠다는 1kg을 정확하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춰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재미가 없어도 표준을 조금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로 표준을 찾아보면 솔직히 일반인들은 특정 아까 말씀드린 도량형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ISO, KS 이건 저 밑에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글씨가 깨져나 있는데 국가표준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정 표준, 참조 표준, 성분 표준, 기술 규정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KS 요거는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KS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인증을 생각을 하시는데 인증 말고 표준 KS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법령집처럼 성문 표준으로 각각 기술을 정의한 KS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만 종 이상이 있고요. 이 표준을 문서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전통적으로는 품질 향상, 호환성, 통일 안수성 정보 조달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 요즘은 품질 경영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표준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시스템과 융복합이 일어나야 되고 제품 시스템을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토콜을 뭔가 문서화해놔야지 않겠느냐, 이게 KS 표준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조 표준은 저는 저게 왜 참조 표준이라고 얘기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탠다드 SRD, 스탠다드 레퍼런스 데이터, 그냥 기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인의 입원 환자 1000여 명의 내 MR을 찍고 이 MR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다음 찍는 사람이 이거를 보면 나는 무슨 병에 걸리겠다 아니겠다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표준을 저희가 참조 표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참조 표준이 있던 각 부처의 법령의 기술 기준이 있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조업체에서는 이거에 맞게 연구개발을 하셔서 제품을 만드셔야 될 거고 자체 내로 시험검사를 해서 맞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공인된 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으셔야 될 거고 이 인증이 있어야지 시간으로 나가실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요게 적합성 평가 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컨포미티 어세스먼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인증은 기업들이 개런티를 받고 시장에 팔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증을 규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안전으로도 표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표준을 이용한 기술 규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표준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표준을 민간에서 그냥 잘하면 되지 왜 국가에서 하냐?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거를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제품을 개발 생산해서 시장에 잘 팔면 됩니다. 그거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단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는데 불행히도 기술 개발 생산을 하는 과정에 표준이라든지 인증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국내 기술 규제 대응이라든지 해외 수출할 때 해외 기술 규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표준만 해도 다루고 있는 부처가 너무나 많고 정부 부처도 있고 민간 단체들도 있고 인증도 지금 법정 인증만 174개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 규제 대응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스킴의 기술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관할들을 누군가가 조금 통합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로봇 청소기의 사례를 쓰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의 경우는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줘서 R&D 연구를 했습니다. 그 R&D 연구 결과로 케이스를 좀 만들었고 케이스 인증을 했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트랙 레코드를 쌓고 또 그러는 과정에 패러랄로 국제표준을 같이 개발을 했고 국제표준이 나오면서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된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R&D에 표준이 연계된 수준은 0.3%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에 대한 어떤 가버넌스가 있고 표준한 로드맵을 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할 때에 R&D에는 이런 표준이 좀 연계돼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줄 수가 있는데 R&D 자체가 어떤 표준의 거버넌스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니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인증은 기업들한테 시장에 잘 나가라고 만들어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증 때문에 장사 못해 먹겠다, 시장 나가기 어렵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능별 부처별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부처들은 다 인증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는 A부처, B부처 만들어는 인증이 같이 조정만 하면 같이 쓸 수 있는 스킨들을 예를 들어 이거죠. 온도 측정하는데 어느 시험 방법은 90도에서 측정해라. 어느 시험 방법은 95도에서 측정해라. 이러면서 중복 시험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 기존의 인증 제도로는 새로 만들어진 융복합 제도를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거, 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요거는 지난 9월 27일 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우리 조태경 과장님 통과시키는 스킴인데 LED 인증의 경우에는 지금 6개 인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증이 시험도 유사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하게 국회의원이 거버넌스를 가지고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라. 신청자는 다 무조건 이로 신청해라.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 6개 인증 제도를 통합 조정을 해라. 그러면 업체들은 여기다 신청을 하면 이 6개 모든 인증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라. 뭐 이런 스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융복합 신제품의 경우에 예를 들어 트럭 지게차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트럭에 대한 인증 따로 있고 지게차에 대한 인증 따로 있다 보니까 인증을 받아서 시장에서 트럭 지게차를 파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답니다. 근데 저희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서 안전모의 경우에도 안전모의 가장 기본이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IoT를 연결하려다 보려니까 전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전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3개월 만에 시장에 내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기술도 복잡해지고 사회도 복잡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표준에 관해서는 어떤 거버넌스가 있어야지만 그 기업들이 표준에 의한 수혜를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IC 부산총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주 잘 치렀습니다. 근데 IC 부산총회의 주제는 스마트 시티랑 서스테이너블 소사이어티였습니다. 이번에 세계 표준의 날 주제도 4차 산업혁명과 국제 표준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융복합된 앞으로 올 스마트 시티에는 IC 표준을 비롯한 표준이 없이는 스마트 시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도 그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준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사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악착같이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입증하는 과정, 컨포미티 어세스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적합성 정책국장입니다. 자, 두 번째, 어제 4개의 기본 단위가 새로 정의되는 엄청난 사회과학 개입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민족은 과학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만 한 게 아니라 국제 수준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민족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기본부터 마지막까지 다 잘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 혹시 질문 세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을
가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5시 차를 타야 되신다면서요? 그래도 이게 예, 지금 하겠습니다. 열정이 살아있을 때 예, 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국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지 말고 나중에 질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워낙 제가 급해서 그 미국에 보면 그 NI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모델에서 국가 정보 교환 모델. 그것은 뭐냐면 각 정부 부처 간에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어휘 용어들 그걸 이제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아까 그 4차 산업 상호작용성 그것이 가장 이제 기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혹시 그런 정책을 이게 이제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그 데이터 표준화의 문제는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ISO, IEC에서, TC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행안부죠. 지금은 행안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통일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기부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잠깐 저희 국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타 사업을 하나 새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타 사업에서는 이제 데이터 표준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데이터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스트럭처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걸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런 상태에서 빅데이터가 모여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호 운영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사업하고는 조금 분야가 다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같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현장에 가서 서로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저기 국장님에 대한 박수는 교수님 내년 2기 때 국장님을 확 우리 그 과정에